서울의 현재 기온은 33.3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월요일로 다가왔네요. 어제 김용민 라이브에 주진우 기자가 출연해서 이번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삼성으로부터 떡값으로 상품권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돌리지 않고 혼자 꿀꺽한 사람이 황교안, 그리고 당시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밝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 들어가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 중 상당수, 다지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 중 상당수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의 장본인 윤석열은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출사표를 내밀었는데요. 청문회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궁금해집니다. 조선일보도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직전 아내가 기획한 미술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청문회가 성큼 다가왔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진실과 무관한 한방은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야 공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7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일본이 이번에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 제조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공상적인 주장, 망상적인 주장을 펼쳐서 안보 문제로 키울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공상적인 주장을 펼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일본 주류 언론들이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이 자국 정부를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상황을 먼저 언급한 뒤
아베 정권의 완전한 기간지라 말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신초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안보 쪽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신초와 같은 극우 매체를 이용해서 아베 정권이 이 내용을 일본 국민들도 하여금 믿게끔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시대착오적인 45년 이전에 그러한 정권 논리를 갖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만노하여서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이게 정권 논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권이 옳다는 식의 논리에 지금 일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뭐 그런 일부 정치인들이 상당히 일본 논리, 일본 국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논리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극우의 논리에 왜 그대로 동조해 주냐 이거예요. 예. 걔네들은 한반도를 때려서 적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남북의 평화 건전을 방해하고 계속 북한하고 대립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일본의 아베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일본 극우하고 한국 극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예. 구로다 가스 1호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과거사를 풀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지난 1965년 일본이 준 3억 달러 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로다 논설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WTO 정신을 위배한 경제 보복이라는 진행자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한 말입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건 사실 일본 우익과 한국의 일부 우익이 하는 말이지요. 일본 구로다 씨의 말로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오히려 개인 보상하면 어떠냐 했더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인 보상 받고 개별적으로 돈을 써버리면은 그 의미가 없다. 그럼 한국 정부가 대표해서 돈을 받고 한국 경제 발전에 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국민들의 행복이 연결되는 것이다 해서 한국 정부가 개인 보상보다 나라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받은 거고 그리고 이 개인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다라면 조금 그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예고한 대로 이번 주말 광화문 광장에 천막 설치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광화문 광장은 대단히 넓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 천막을 못 치게 하려면 화분을 한 5천 개는 갖다 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2017년 3월 10일 5명 사망 진상 요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무고한 애국 열사 5명이 숨졌다. 비폭력 무저항의 국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제대로 된 응급처치조차 없이 사망했다. 이게 바로 우리 공화당 주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반박하는 근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입장 들어보죠. 한 분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럼 뭐 예컨대요, 조 대표님. 예를 들어 이제 스피커에 맞았다고 하는 것도 경찰 차를 흔든 게 당시 시위대들이었잖아요. 그 경찰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기서 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경찰은 다 도망갑니다. 그 길을 막았어야 되잖아요.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런데 시위대는 오도록 나누고 경찰은 다 도망가요.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시위대가 그 버스를 흔든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 버스의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게 됐던 예. 어쨌든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버스에다가 왜 키를 놔놓고 경찰차를 그냥 방치했느냐. 아하. 또 그 위에 스피커가 나트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나트가 안 채워져 있었어요. 예. 그것도 왜 서울경찰차가 아니고 전북경찰차가 올라와서 그 방어를 하고 있었느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경찰의 말이 옳은지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주장이 옳은지 경찰 아닌 제3자가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다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한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주도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에는 오는 21일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가 있어 보입니다. 즉 국내 정치적 포석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이 바로 다음 카드를 꺼낸다. 상승작용을 원하는 아베 총리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응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공세에 대비했고 공격할 포인트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적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롱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앞순위에 있는 국민 경제에 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하고 뭐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것을 좀 부탁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어떤 품목들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뭐 몇 달 준비한다고 해서 예컨대 대체 수입선이나 또는 국내 어떤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게 그렇게 쉬운 품목들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 그러게요. 일본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예. 김용민 라이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차례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노동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는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가면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주었는지
네, 5시 20분 되고 있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그대들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까? 조선 총독부 시절을. 네, 구로다 산케이 논설위원 인터뷰를 들으시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우익들의 그 망상을 보게 되면, 예, 그때가 정말 그리운 것 같아요. 이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말이죠.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들과 맞장구 치는 사람들, 대체 그분들은 무슨 정신으로 그 말씀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확실히 금요일 오후라 차가 많은데요. 여기에 사고 여파까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진천 일대 양방향 다 3, 4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둔대분기점 부근 2km 구간 여기도 사고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남사에서 오산 부근까지나 동탄 분기점에서 신갈까지 정체고요. 판교 부근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달래내고개부터 한남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여의하루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동작대교 부근 사고 여파까지 겹쳐서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도 사고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몬스터 류현진이 시즌 10승과 개인 통산 50승을 동시에 달성하고 위대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똑같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자신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겠나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99점 줄 수 있겠다. 100점에서 모자라는 1점은 지난 경기에 너무 못 던져서 부족한 점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 류현진을 또 입증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 성과에 담긴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민훈기 프로야구 해설위원 연결했습니다. 민훈기 위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질문지에 없는 건데요. 네.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 프로야구 네. 해설위원 뵐 수 있다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내 야구팀 중에 어느 팀을 좋아하세요? 저요? 네. 네, 제가 그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야구 기자 생활 30년 넘게 야구를 보다 보니까요. 네. 항상 중립적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팀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은 정말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밝히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선호하는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팬 관리 잘하고 이런 선수들을 좋아하는 선수들은 많은데요. 팀은 정말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네. 계세요? 국외에 계세요? 지금은 국내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예전에 스포츠조선 기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네 미국 특파원도 오래 하고 야구부장 하고 그랬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이제 바이라인에서 민훈기 위원 성함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자,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있었던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시즌 10승을 달성했습니다. 9승 이후 9수에 걸려서 10승고지에 오르기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이 5번째 도전이었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5번 만에 10승고지에 올라섰는데요. 지난 4번의 경기 중에 3번이나 6이닝 이상 또 3실점 이하 이렇게 좋은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도 네. 번번이 수비 실책이라던가 또 점수가 잘 나지 않고 불펜이 뒤집히던가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쌓지를 못했는데요. 예. 오늘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10승을 거뒀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다 이런 평가가 많더군요. 네, 오늘 사실 한층 강해진 그 샌디에고 타선을 맞이해서 안타를 3개밖에 맞지를 않았고요. 수비 쪽에서 조금 어설픈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주자 1, 3루 위기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스스로 이제 땅볼을 끌어내고 삼진을 잡고 하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오늘 볼넷이 3개가 모처럼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승리로 개인 통산 50승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류현진 선수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죠?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선발 투수로 50승을 달성했다. 이 기록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6년 만에 50승, 뭐 사실 이 기록도 상당히 좋은 기록에 속하지만 그보다는 더 놀라운 것이 첫 두 시즌에 28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올렸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부상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단 1승도 올리지 못하고 거의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깨 수술을 받고 사실 은퇴 위기까지 몰렸던 류현진 선수인데요. 그 혹독한 재활 운동 거치고 또 마침내 건강하게 돌아와서 올 시즌 전반기에는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네. 그 놀라운 것이 이 어깨 수술이 굉장히 힘든 수술이라 이렇게 완벽한 재활을 하는 비율이 불과 한 7% 정도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유현진 선수 전반기 역수는 정말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 고질적인 부상으로 제대로 시즌을 치르지 못한 해도 있었는데 이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상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시즌 초반에는 본인도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차례는 물론 어깨는 아니고 이제 허벅지 쪽에 경미한 부상으로 일찍 스스로 강판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어깨 쪽의 부상은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위가 좋습니다. 네. 더 엄청난 것은 사실 올해 개인 기록인데요. 다승과 평균 자책점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마친 가운데 유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1.73인데요. 현재까지 메이저리그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 투수가 총 79명입니다. 예. 그중에 1점대 선발 투수는 딱 한 명, 유현진 뿐이고요. 네. 내셔널리그에서 현재 그 저스틴 벌랜더 등과 함께 10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요. 그 KK님이 그 류현진 사이영상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치열한 벌랜더라든가 좋은 투수들이 그 워싱턴의 맥스 셔츠라든가 좋은 투수들이 있어서 아주 팽팽한 그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네. 현지에서 지난주까지 MLB.com이라는 곳에서 두 차례나 사이영상 이제 모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예. 거의 80% 정도가 유현진 선수에게 표를 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다. 이건 참 꿈 같은 이야기인데 류현진 선수의 그 메이저리그 성공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올해는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유현진 선수는 일단 구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구종이 다양한 투수는 사실 많은데 유현진처럼 모든 구종을 스트라이크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빼어난 제구력을 가진 투수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빼어난 제구력 그리고 또 상황에 맞춰서 그 변신하는 적응력도 굉장히 탁월하고 무엇보다도 큰 위기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좀처럼 이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담력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이제 종합해서 갖춰지면서 유현진 선수가 성공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포커 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이전에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약했던 코리안 빅리거 많잖아요. 요즘 CF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또 정치권에서도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하는 박찬호 선수라든지 김병현 선수. 투구 스타일로 본다면은 류현진 선수는 어떤 스타일의 투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명의 투수가 정말 다릅니다. 박찬호 선수는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앞세운 정통파 투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병현 선수는 아주 독특한 변칙 스타일, 아주 특별한 또 서브머린 투수였는데요. 류현진은 반대로 빼어난 제구력,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흔히 말하는 야구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것을 앞세운 전형적인 기교파 투수의 아주 대표적인 투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시아 선수로서 핸디캡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제가 박찬호 선수 현장에서 뛸 때도 매일 같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켜보고 했는데요. 네. 미국의 특유의 잘하면 핸디캡 없습니다. 잘하면 핸디캡이 없다. 네, 유현진처럼 잘해주고 있으면 대접도 잘 받고 전혀 동양 선수 핸디캡이 없는데 이제 잘 못하게 되면 또 가차 없죠. 그렇죠. 예, 또 그때는 동양 선수가 어떻느니 그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인종차별적 발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최근 우리나라 축구계에서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같이 한국의 정형화된 선수 육성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어린 나이부터 이른바 큰 물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야구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야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메이저리그에서 위에 언급한 투수들 또 외에도 뭐 추신수라든가 최희섭 한국 선수들이 물론 많은 활약을 펼쳤지만 예. 사실은 축구와는 달리 야구는 어린 나이에 외국에 진출해서 그들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점점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경험을 쌓고 정상에 올라선 이후에 예.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그쪽 문을 두드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민훈기 프로야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용용을 물리치고 미세 뉴스 보세를 차지한 민민 김수민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석석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용용을 아무도 안 쳤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잠시 오디오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석석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드론을 타고 서울 이곳저곳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 풍경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시민들은 무더위에 모두 실내로 들어가서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한데요. 맞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나는 아직도 춥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민 씨, 안녕하세요. 배가 많이 고프십니까? 네, 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용민이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춥다고도 하셨는데. 네,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드디어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1년에 4번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1학기 중간고사에 이어서 기말고사를 보는 셈입니다. 예, 자 유선 전화로 아마 02가 뜰 겁니다. 그때 누가 무슨 라디오를 듣느냐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어설픕니다. 네, 많이 어설펐어요. 굉장히 매끄럽다고 느꼈어요. 너도 어설펐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물통 잡는 줄 알고. 물통을 잡으셨어 정도. 예. 너도 매우 어설펐습니다. 예. 자, 우리 셋의 명운이 달린 라디오 청취율 왜 이럴 때는 조사. 우리 셋입니까? 왜 이럴 때는 우리 셋인가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안 좋게 나오면은 셋 중에 둘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오래 있었던 분들 두 분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예. 오창석 씨 잘 판단하십시오. 예, 연합전선을 흐트러뜨리셨어요. 어설픈 방금. 사람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분은 그 청취율 조사에 임하는 자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평소처럼 열심히 계속 하는 것일 뿐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청취율이 2배 오른다. 두 분은 뭘 거시겠어요? 무엇을 걸 것이냐. 축하해야죠. 뭘 걸긴 왜 겁니까? 저는 김용민 씨에게 태클을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뭐 남의 이야기군요. 예. 우리는 명운이 걸렸는데 남의 이야기야. 원래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원은 사퇴하지 않아요. 당 대표가 사퇴합니다. 당 대표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청취율 조사가 없는 프리한 방송.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이제 청취율 조사가 있는 방송입니다. 매우 상기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이 시기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용민 라이브 오창석 평론가가 오늘 첫 소식 준비했어요? 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예결위 위원장 몫은 자유한국당 몫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선출이 되는 것이었고요.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82표 중에 113표를 얻어서 예결위원장에 뽑혔습니다. 네. 이 당초 경선으로 뽑을 예정이었는데요. 황영철 의원이 경선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경선 없이 후보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흔쾌히 포기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아마 이어지는 소식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다음에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한국당의 3선의 이종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의 김세연 의원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의원이 아직 처리할 현안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되지 뭐 본인이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본인이 아마 사활을 건 어떤 현안이 있나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거는 원내대표가 조용히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선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뭐 낫또를 드시라고 얘기를 하든지 정리를 했어야 모처럼 웃겼어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 자세로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아주 재밌었어요. 네. 예. 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네, 이번에 황영철 의원이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자리 싸움이 시작되니까 개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1년 전에 후반기 원구성을 할 당시에 안상수 의원하고 황영철 의원이 논의를 한 끝에 나중에 후반기 1년 예결위원장 임기를 황영철 의원이 하는 쪽으로 조율이 됐다고 해요. 예, 그때는 이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재원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돼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영철 의원은 거꾸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대법원만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김재원 의원이 그 당시에 배제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황영철 의원은 새로운 배제 사유가 생겨서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근데 황영철 의원 입장에서는 예전에 합의를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또 이것이 결국 개파 갈등이 아니냐. 김재원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예결위원장 인선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야 대법원 가가지고 의원직 빼앗기면은 어차피 다시 또 예결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진작에 그냥 우리 애초에 말하자면은 문제 없었던 사람을 앉히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요. 친박과 복당파로 또 나눈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에 당초 이진복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었는데 가장 유력했는데 박맹우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울산시장 했던. 예, 이진복 의원 역시 바른정당에 갔다가 2017년 5월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개파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한 내용으로 직접 말씀을 들어보려고 각 의원실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재원 의원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연락했느냐. 옛날에 쿨시스터즈의 노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황영철 의원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연락했느냐. 주광덕 의원 일정상 불가능하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연락을 취해요. 발언 기회 드리겠으니 저희가 방송 연결 좀 부탁드린다고. 근데 이분들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음에는 꼭 일정상 인터뷰가 가능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인 윤석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초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무난히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집중을 할 수 없는 분위기, 지금 뭐 위원장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이 화력을 쏟아붓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17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원래 7명이었는데 이완영 의원이 이제 결혼 처리돼서 1명이 감소했고요. 여기 이제 결혼된 사람을 김진태 의원을 이완영 의원이 빠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원래 사실 저 법사위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발끈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 그 청문위원으로 김진태 의원의 이름이 있어요. 법사위로 다시 돌아갔네. 김진태 의원 법사위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제 공백을 메워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제 윤 후보자의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김진태 의원도 그때 검사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네.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지금 현재 경찰에 지금 소환될, 그러나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상황이 있고요. 김도읍 의원은 간사를 맡고 있는데 역시나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리스크도 있다. 이제 잘못 윤석열 후보자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폭탄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어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황교안 청문회로 간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쪽 사정을 더 살펴보죠.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 부인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즈음했을 때 그 부인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협찬사들의 계약이 급증하였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준비팀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 의원이 재반박을 하면서 5월 말 6월 초에 협찬 계약이 급증을 했고 그리고 그 인터넷 등에 게시된 포스터를 보면 협찬사가 변동된 일자가 6월 13일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일인데 6월 12일까지는 협찬사가 4곳이었지만 6월 13일부터 보면은 16곳으로 협찬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부인의 전시회에 엄청난 협찬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윤 후보자 측에서는 이게 이제 기획사인 후보자의 배우자 회사하고 무관한 협찬사의 계약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주광덕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 보통 전시회 협찬은 주최사하고 주관사가 5대5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득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시회 협찬은 이제 대부분 주최사인 언론사와 협찬사 사이의 계약인데 기획사인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 회사와는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청문회에서 논점이 되겠네요. 일단 그 윤석열 후보자 쪽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지금 주광덕 의원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했고요.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이 뭡니까? 네,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김진태 의원이 대신 잠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이완영 의원의 공백인 법제사법위원회 그 공백을 메우는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을 넣기로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했다고 이게 뭐예요?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위원으로 김진태 의원을 넣었지만은 청문회 이제 일시적으로 넣는 거고요. 일시적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는 그냥 정점식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법사위원회에 그 결혼된 한 명은 정점식 의원이 들어가는. 정점식 의원이 이번에 거제 통영고성에서 이번에 4.3 재보선 때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황교안 대표 측근 검사 출신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당시에 통진당 예산 TF 팀장을 정점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황교안 의원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요지를 살펴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을 하면서 노동계 주장에 휩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라면서 최저임금 동결론을 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냐라고 극력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뭐 아예로 핵심 협약 비준이라든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예.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언급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야 합의로 자유한국당까지 다 같이 해서 처리하는 그런 관행이 이번에도 지켜지길 바란다. 라고 강조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를 하고 뭐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한다든지 비례성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 한국당이 현행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이야말로 자로된 듯한 중립을 추구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당의 노선 어느 자체가 편도 아닌 당의 노선 자체가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자칫 색깔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게 아니라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갖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예전에 바른미래당 전에 국민의당에 이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태일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 교수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고 하면 실패한다. 그렇죠. 오히려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찍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중간에 있는 당 정도로 여겨지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당의 그 주요 주주 중에 한 분이 극중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중주의. 예. 제3의 꼭지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지금 현재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요.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야3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실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8개 지역구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통폐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직 의원들이 자기의 지역구가 줄어들까봐 또는 통폐합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사실은 지금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요. 인구 개편에 따라서 조금 지역구가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현역 의원과 또는 원외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들끼리 당내 예비 경선을 다시 거쳐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말이죠. 뭐 도시야 점점 이제 과밀 상태가 심화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 여기는 너무 심각해요. 특히 그 황영철 의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분 지역구가 강원도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네. 예. 단일 면적으로 제가 알기로 서울보다 크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클 거예요. 네. 예. 여기저 선거운동 돌다가 선거가 운동 기간이 끝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가도, 딱 한 번 가도, 하루에가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에 딱 한 번 가도 못 가는 데가 많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경북 모 지역구에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었거든요. 총선 때. 네. 그때 이제 4개 군이 합쳐진 선거구였는데 트럭에서 자다가 다 끝났어요. 이동하다가. 네. 실제로 보면 농촌 지역구 선거운동 비용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교통 부분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예. 사실은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뭐 한 2개 동 정도가 한 지역구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참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수용 못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것은 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설립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수용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일 간의 갈등 소재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거 굉장히
해산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차 우리는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산 등기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공식 해산을 했다라고 아사히 신문은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위안부 그 피해자 분들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수용을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좀 이런 합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015년 돌이켜보면 말이죠. 예, 뭐 10억엔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뭐 적당히 퉁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미국하고의 관계 등이 이제 크게 얽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은 뭐 친일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걸 펴면서 이게 재균형 전략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 미국이 똘똘 뭉치자.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화해해라. 예,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약간 강압적으로. 그거는 이제 일본 편 드는 거죠. 일본 편 드는 거지. 예. 그리고 그런 시기에 하필이면 이제 화해치유재단 문제라든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때 좀 유야무야되는 듯한 예, 그런 흐름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했었어요. 오바마. 예. 네. 자, 일본의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 김용민 씨에게. 오바마. 네. 칭찬입니까?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덕담입니다. 덕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도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제 일본의 원로들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마모토 다케이코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도 역시 이러한 일본의 조치들이 공멸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생명선이다라고 하면서 밝혔는데요. 이게 한국인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일본으로 다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전방위 경제 외교를 평온하게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 존속의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충고를 남겼습니다. 예.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비자 제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명백한 그 WTO 협약 위반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일본이 2003년 고이즈미 총리 당시부터 요코소 재팬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일본 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역시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25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네. 직전 달인 5월 달에는 60만 명이 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급감할 경우에 일본 내 타격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온라인상으로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간 5, 6조 원 정도를 한국인 관광객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로 한다면은 정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일본 관광업계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당장의 뭐 수출 규제는 아니지만은 결국 지금의 일본의 액션들이 다 WTO 위반으로 규정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인 거예요. 비자 규제까지 한다면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죠. 고유정 씨의 변호인단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명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5명이 선임이 될 때 호화 변호인단 논란이 불거졌고 많은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 변호사들이 자신들과 같은 회사에 속해 있는 다른 변호사들까지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막기 위해 사임계를 제출한다. 이 사건에서 온전히 손을 떼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 싶어서 이 변호를 맡게 됐는데 이 변호를 맡았다는 것으로 여론의 비난이 집중되어서 좀 부담이 되었다 이런 신경을 털어놓으면서 근데 이제 고유정이 국가가 선정할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얼마나 털어놓을지 알 수 없게 됐다라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국선 변호인 도움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더 커졌죠. 새로 또 선임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유정.
당분간은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이 진척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유튜브에서 JYP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긴장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 본인이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것을? 칭찬입니까? 저에 대한 칭찬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정치율 조사 임하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벼락치기를 막 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있죠. 덕담이 오가는 김용민 라이브 너무 훈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민한수. 네. 아까 전에 예결산 위원장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내 갈등 다뤘었는데요. 나경원의 인사 예산을 황영철은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네, 인사도 하나 예산에 비유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기한수. 네, 다음 주에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예, 청문회는 윤석열, 청취율은 김용민. 좋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은 오창석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창석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 김수민 라이브. 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자, 월요일 날 뵙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오겠습니다.